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알쏭달쏭한 얘기, 그 라이클리후드를 쓰는 경우와 포스터리어를 쓰는 경우를 수식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얘는 오메가 1, 즉 키가 크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있는 데이터들의 분포에 대한 거고요. 얘는 키가 작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데이터 분포들을 갖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키가 클 때, 작을 때 각각 샘플에서 얻었을 때 그 키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170은 어디에 속하는가, 키가 작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170은 어디에 속하는가를 비교해서 결정하는 방법이라, 이거 이제 라이클리후드이고 포스터리어의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보통 나옵니다. 이걸 대충 말로 설명하면, 대충 키가 큰 사람은 한 평균이 한 180 정도 되고요. 키가 작은 사람은 165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키가 170이나 또는 175가 있는 경우는 이쪽에 더 가까우니까, 이 사람은 175라고 하면 얘는 키가 큰 쪽에, 또는 키가 170인 경우에 여기에 더 가까우면 이쪽이 170이라는 사람은 키가 큰 쪽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라이클리후드 기법이 되겠고요. 포스터리어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와 같은 수식을 쓰는데, x가 175일 때 또는 x가 170일 때에 이 사람이 키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확률은 얼마이고 키가 작다라고 생각하는 확률은 얼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키가 크다 또는 작다라고 하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가 170일 때 작다라고 하는 확률은 얼마이고 크다라고 하는 확률은 얼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키가 크다 또는 작다라고 얘기하는 것, 포스터리어가 훨씬 정확할 수밖에 없고요. 이 녀석은 키가 170 또는 175일 때 180 근처에 가깝거나 또는 165 근처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는 키가 크거나 또는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이 이 표현의 두 가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게 더 정확한가요? 이쪽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키가 170인 사람은 키가 크다라고 얘기할 확률이 얼마이고 또는 키가 작다라고 얘기할 확률이 얼마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얘는 키가 큰 쪽에 속한다, 작은 쪽에 속한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 포스터리어 프로바빌리티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한 경우는 우리가 그 공학적으로도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에도 에러가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터리어로 모든 문제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테스트 4번에 보면 이제 이 수식, 이 가우시안 함수를 가지고 제가 끝까지 풀어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NMS라고 하는 부분은 평균 M 그리고 시그마 표준 편차 S가 주어졌을 때 노멀 PDF Probabilistic Density Function 정규 분포 함수를 가지고 풀어놓은 예제가 있고요. 그래서 x가 175일 때 오메가 1이라고 가정한, 그러니까 라이클리후드에 해당하는 거죠. 오메가 1일 때 x가 175인 거는 아까 평균하고 시그마를 구해놨었죠, 데이터로부터.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 보시면 이때는 x 175가 오메가 1일 때 175인 거에 비율을 찾아보시면 0.039. 오메가 2일 때 x 175는 0.009.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비교해서 이쪽이 더 크니까 나는 오메가 1이다, 즉 키가 크다 라고 하는 것이 라이클리후드니스 계산이 되겠고요. 테스트 4에 있습니다. 그래서 x가 175가 주어졌는데 그걸 키가 크다라고 하는 확률은 계산을 해보면 0.971, x가 175인데 키가 작다라고 하는 확률은 0.029. 그래서 이게 이거보다 크니까 얘는 키가 크다라고 하는 포스터리어 프로바빌리티 결과가 나옵니다. 두 개 보니까 175는 키가 크다라고 하고 여기서도 키가 크다라고 하니까 두 개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이거를 좀 더 꼼꼼하게 이론적인 관점에서 이걸 찾아보면요, 우리가 에러라고 하는 걸 도입할 수 있고요. 주어진 모든 사건 X에 대해서 우리가 에러를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에러는 뭐냐면 오메가 1 키가 크다라고 생각한 건데 키가 작은 거를 골랐을 때, 그리고 X가 주어졌을 때 오메가 2 키가 작다라고 하는 건데 오메가 1 키가 크다라고 생각한 거를 거꾸로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에러는 2라고 제가 기호를 붙여놓으면요. x가 주어졌을 때 에러라고 하는 건 역시 또 조건부 확률로 표현해서 p 에러는 p 에러 바 x에 곱하기 p x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p 에러, 모든 에러는 x가 주어졌을 때 에러를 px하고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이걸 우리가 p 에러를 계산하기 위해서 x에 주어진 x에 대해서 오메가 1이 x가 주어졌을 때 오메가 2보다 큰 경우인데 베이시안 클래시파이어, 베이시안 에러 각각 정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가 주어졌을 때 오메가 1이 큰 걸 찾는 거. 아까 방금 전에 여태까지 한 거죠. 아구먼tum x는 여러분들 그 강화학습법에서 배웠을 텐데요. 이 안에를 만족하게 하는 아구먼트, 인자를 리턴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주어졌을 때 오메가 1, 오메가 2 중에 어떤 게 더 큰가? p 오메가 바 x가 크다 하면 그때 p 오메가 1 바 x가 p 오메가 2 바 x보다 크다면 그때 오메가 i, 오메가 2를 리턴해줘서 클래시파이어 오메가 1 키가 크다 라는 걸 얻어내는 거는 인식기가 되겠고요. 에러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가장 작은 거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해주는 거라. 그래서 이 베이시안 에러를 실제로 이론적으로 여기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 수식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수식에서 에러를 계산하면 베이시안 에러는 굉장히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여러분들이 likelihoodness를 썼을 때는 에러가 좀 크게 나타나는데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걸 한 번 더 뒤집어서 포스터리얼 형태로 취급을 하게 되면 에러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화려한 인식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선형으로 해놓고 PCA도 쓰고 뭐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하는데 이 베이시안 클래시파이어를 쓰게 되면 어지간한 클래시파이어보다 사실 에러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럴넷이나 리그레션 모델들을 쓰게 되면은 이거는 라이클리후드를 보는 거기 때문에 베이지안으로 접근을 해서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의 에러를 확인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뉴럴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보다 에러가 작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는 만들기도 쉽고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클래시파이어예요. 그래서 거의 그 화려한 유형의 클래시파이어, 뭐 SVM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쓰기 이전에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를 적용을 해서 에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많은 어떤 연구들은 또는 결과물들은 베이지안 에러하고 비교를 해서 이거 대비 이게 조금 낫다. 이 정도를 알려주는 건지 뭐 베이지안 에러보다 굉장히 우리는 에러를 줄일 수 있다 라고 하는 클래시파이어가 많지가 않습니다. 딥러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딥러닝의 결과물을 비교하기 전에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에 대한 비교를 기준점으로 해놓고 그거보다 성능이 이 정도가 좋아졌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는 모든 그 클래시파이어의 거의 기본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라이클리후드보다 훨씬 에러가 작은 게 이론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서 얘기 드린 대로 거의 대부분의 클래시파이어는 베이지안 에러를 가지고 일단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었는데 베이지안 에러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 만들어진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쓸모가 없는 클래시파이어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는 굉장히 강력한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식기 계열들 중에 인식기들이 화려한 기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페시픽 케이스들에 대해서 제너럴이 아니라 스페시픽한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 여러 가지 많은 기법들하고 비교했을 때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가 절대 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러닝은 왜 좋은가라고 하면 이 반대 경우가 꼭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머신러닝 분야에서 되게 의미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제가 복잡해서 안 배웠는데 이제 컨셉 러닝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말 그대로 개념 학습인데요. 컨셉.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뭐 빨간 건 사과,
이렇게 뭐 원숭이는 빨개, 빨간 건 사과,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뭐 이런 얘기잖아요. 빨간 건 사과다. 그런데 빨갛다고 전부 다 사과는 아니죠. 근데 빨간 것들의 대부분이 사과일 가능성이 많다. 우리가 이제 과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일의 대부분 그 빨간 것들은 사과다. 빨간 거는 사과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특수 경우들, 스페시픽 솔루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죠. 수박의 속도 빨갛다. 뭔가 반대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을 제너럴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과 중에는 빨갛지 않은 것도 있다.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빨간 건 무조건 사과다라고 가르치는 이런 방식들.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면 얘들은 이렇게 통과해야 돼 라고 뉴럴 네트워크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 제너럴한 경우들을 얘기합니다. 많은 것들은 다 이렇게 주어진 걸 여기를 관통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은 스페시픽 솔루션들에 대한 것들인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포함하게 되면 이 인식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많은 학습화 기법들은 이 스페시픽 솔루션들을 쫓아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얼굴 인식을 할 때에도 얼굴인 것들만 인식을 시키게 되면 얼굴이 아닌 것도 얼굴이라고 잘못 오인할 수 있는데, 얼굴이 아닌 것들도 얼굴이 아니다라고 많이 학습을 시키게 되면 얼굴 인식기의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스페시픽한 것뿐만 아니라 제너럴한 거, 이렇게 생긴 건 얼굴이 아니야. 이런 컨셉, 반대인 거죠. 이런 컨셉들을 더 많이 집어넣게 되면 인식률이 좋아지고, 딥러닝의 경우엔 그래서 맞는 것과 기인 것, 그리고 기가 아닌 것, 다른 것들도 학습을 시키게 되면 컨셉 러닝의 개념으로 스페시픽과 제너럴이 잘 학습이 됐을 때는 결과물의 성능이 훨씬 좋아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점들을 관통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만 다루기 때문에 스페시픽 개념 위주로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를 보시면 오메가 1하고 오메가 2가 서로 반대인 경우죠. 지금 오메가 1만 찾는 게 아니라 오메가 2, 키가 작은 반대되는 개념들, 그 제너럴 솔루션도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인식 결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딥러닝 같은 부분에서는 얼굴인 것, 그리고 얼굴이 아닌 것들도 같이 학습을 하는 스페시픽과 제너럴 솔루션 두 가지를 다 고려하기 때문에 성능이 좋아지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베이지안 인식기의 경우에도 스페시픽한 것과 제너럴한 걸 따지고 있는데, 딥러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은 것들 중에 하나는 일단 데이터를 많이 넣는 것도 있지만 중간에 메타 레벨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든 레이어 개념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뭔가 좋은 것들뿐만 아니라 나쁜 것들도 같이 포함을 하는데, 그 중에 나는 무엇인가를 골라낼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피처 셋들을, 보통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를 쓸 때에는 피처들, 그 특징점들 위주로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특징점을 아예 모르겠다 나는 하고, 뭐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으니 그 중에서 네가 한번 특징점을 찾아봐라 라고 인식기에다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기가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수의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중간에 히든도 많고 딥도 많기 때문에 결과물들을 서로 재조합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 중에 내가 무엇이 의미 있는 특징점이다, 그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메소드가, 방법론이 찾아낸 특징점들을 조합을 해서 최종 결과물을 얻기 때문에, 그리고 딥하면 딥할수록 또 쓸데없는 경우들도 많이 제거해내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들끼리만 서로 더 강화시키고, 이런 딥한 뭔가 조건이라는 게 깊으면 깊을수록, 일단 뭔가가 있는데 이 마커죠. 마커는 먹을 수 있는가 라는 주제를 던졌을 때 일단 마커는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은 먹을 수 없어. 그 다음에 플라스틱인데 그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플라스틱이 있는가. 그 다음에 마커는 까만색이야. 까만색 중엔 주로 먹을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플라스틱이고 까만색이니까 이건 진짜 못 먹겠네. 이런 식으로 단계를, 조건문들을 점점점 추가하는 게 딥러닝에서의 단계들이 깊어지는 관계들이 되겠고요. 조건과 조건들을 결합을 해서 점점점 아닌 것들을 쳐내가기 때문에 딥러닝은 결과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스페시픽과 제너럴에서 얘기 드렸는데, 아닌 것들만 다 발라내도 스페시픽한 경우의 솔루션에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맞는 것들만 계속 나열을 하게 되면 맞는 것들의 재조합을 하면 또 답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학습학 기법들이 사실 밑에 깔려 있는 건데 이 컨셉 러닝의 개념은 여러분들한테 따로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상위 학교를 진학을 하거나 상위 조직에 가서는 이런 개념들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리고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가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방법론으로서 보실 게 아니라 맞는 경우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 두 가지를 합친다라는 거에 스페시픽 경우와 제너럴한 경우 맞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합쳤을 때 학습화 성능이 굉장히 우수해진다라는 개념적으로 이걸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테스트 5번에 보시면요. 다른 경우들 쭉 그래프들을 쭉 그려서 제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했고요. 테스트 5번은 모든 걸 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px, 아까 얘기 드렸던 프라이어 확률에다가 오메가 1일 때 x, 오메가 2일 때 x 두 가지도 결과를 합쳐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제가 저희 집 식구들한테 물어봐서 얻었던 키에 대한 분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px는 어떤 의미냐면 대부분 보니까 160하고 170 근처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았던 샘플들 중에는 160, 170에 대해서 의견들이 굉장히 높았어요. 또는 키가 작다, 키가 크다 라는 의견들이 되게 높았고 150 미만은 거의 질문이 없었고요. 2m 이상도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질문 자체가 좀 편향이 되어 있어서 180과 190 근처에도 많은 질문들이 있었다. 이게 바로 PX가 되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요. 아구먼트 맥스를 쓴 클래시파이어 P 오메가 바 X가 높은 것들을 선택한 경우에 역시 X축은 키가 되겠고요. 그래서 키가 크다, 키가 작다. 오메가 1, 1로 표현했고 오메가 2, 2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여기 보시면은 이 근처가 오메가 1, 키가 크다라고 생각한 거고요. 대충 170이 조금 넘는 경우가 키가 크다라고 판단했고 이 숫자보다 작은 경우들을 클래스 2로 이 아그먼트 맥스 형태의 클래시파이어는 응답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시면은 라이크리우드니스하고 포스테리어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 두 가지의 경우를 보시면요. 이쪽이 라이크리우드니스, 이쪽이 베이지안인데 얼핏 보면은 이쪽에 X 데이터 키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2 그룹 작다, 1 그룹 키가 크다가 되게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문제가 어떤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거는 왼쪽 그룹에 속하고 이쪽에 있는 건 오른쪽 그룹에 속하는 거는 뻔한 겁니다. 그래서 라이크리우드나 베이시안이나 결과물이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정말 헷갈리고 애매한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서로 겹쳐 있는 부분. 이 겹쳐 있는 부분에서 작다라고 생각할까, 크다라고 생각할까가 굉장히 인식 성능에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이 겹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베이지안이 어느 정도 더 성능이 좋은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개가 비슷해 보이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 겹쳐져 있는 부분이 어떤 결과물이 있는가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쪽의 결과물을 좀 확대해서 보시면요. 라이크리우드니스는 171도 작다라고 판단했고 171.5부터 크다라고 했고요. 얘의 경우에는 171.5까지도 작다에 들어가 있고 172부터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결과를 보시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에러 레벨에서 보시면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파란색이 오메가 1이고 빨간색이 오메가 2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아까 P, E, 바, X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평가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그림 지금 보시면 여기에 키가 크다 그룹, 여기에 키가 작다 그룹이 있고 이걸 X로, PX로 표현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분포가 나올 거고요. 얘는 뭐예요? 라이크리우드니스에 해당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P 에러를 구해 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라이크리우드니스는 파란색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베이지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베이지안 에러 이 그립 방법으로 거꾸로
오메가 1인데 틀린 경우, 오메가 2인데 틀린 경우를 뽑아보시면은 에러 레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라이클리후드보다 빨간색, 포스터리어가 훨씬 작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 요런 부분이죠. 요 부분. 두 개의 라이클리후드니스가 겹치는 부분에 에러를 따로 계산을 해보면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가 라이클리후드니스보다 압도적으로 에러가 작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메가 1하고 오메가 2가 다른 경우에, 여기는 지금 이 경우에는요, 여기 오메가 1, 오메가 2가 각각 보시면은 똑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1하고 오메가 2가 똑같게 되면 수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두 개의 클래시파이어가 하나 면에 있는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두 개가 PX는 어차피 두 개가 포스터리어인데요. 왼쪽 수식이. PX는 어차피 두 개가 똑같으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고요. P오메가 1하고 P오메가 2가 똑같으면은 라이클리후드니스하고 포스터리어의 결과가 비교를 하게 되면 차이가 거의 없어지게 되죠. 그런데 오메가 1하고 오메가 2가 서로 다른 경우를 보시면요, 이 차이가 이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뭐 트럼프 100명, 바이든 지지자 1명한테 물어봤을 때 두 개가 서로 편향되게 되어 있을 때에는 이 에러 레벨을 보시면은요, 라이클리후드니스는 훨씬 높고요, 포스터리어의 경우에는 굉장히 낮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러라고 하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에 이 프라이어를 곱해서 사용하는 포스터리어가 훨씬 유리하게 좋은 그 클래시파이어의 성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여기 파란색은 지금 라이클리후드니스가 얘기를 한 거고요, 빨간색은 베이지안이 얘기한 겁니다. 두 개 사이에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두 개가 프라이어가 다른 경우에는 파란색 라이클리후드니스는 여기까지 오메가 1이라고 했고 여기서부터 오메가 2라고 했는데, 빨간색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포함을 해서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에러 레벨에서 보시면 아주 큰 차이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러에 대한 분석은 한 번쯤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제가 따로 직접 뭐 숙제를 내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텐데요, 한번 해보시면은 이게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가 훨씬 에러 레벨이 낮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는요, 되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스크린도어에 껴가지고 사람이 죽은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이제 추적을 들어가죠. 그래서 이 센서가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문이 닫혔는지 문이 열렸는지를 알려주는 센서를 여러분들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누가 만들었냐? 봤더니 거기 졸업했던 학생 이번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던 작년에 4학년이었던 아무개더라, 이렇게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 끌려가겠죠. 검찰에 끌려가겠죠. 그러면 너는 도대체 어떤 방법을 썼는데? 했더니 저는요 PSD 센서 샤프 거 썼고요, 또는 뭐 국산 썼고요. 여기에 센서가 AD 시그널에서 거리가 얼마라고 나오면, 거리가 뭐 10cm부터 또는 뭐 0.8보다 작으면은 문이 닫혔다라고 판단해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거보다 크면 사람이 있고 이거보다 작으면 사람이 없다고 if문으로 스레시홀드로 처리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지만 대부분의 이제 검찰들은 이런 방법을 알 리가 없는 그냥 문돌이들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모르겠으니까 거기 교수들 중에 아무나 한 명 데리고 와서 이거 제대로 짠 건지 감정 좀 해보세요 하면은, 이제 제가 딱 가서 또는 다른 사람이 가서 이게 무슨 소리야, 디스턴스가 0.8보다 크다라는 거는 라이클리후드보다도 못한 방법이잖아요. 이건 스레시홀드잖아요. 최소한 인식기를 만들려면 센서가 0.8보다 큰 경우
문이 닫혔다. 뭐 또는 센서가 문이 닫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0.8, 0.7, 0.9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인식 문제는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를 쓰는 게 기본인데 라고 배우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감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를 쓰게 되면 기본적인 인식기로서의 내가 기능은 다 했다 치고 예, 센서 데이터들은 문이 닫혔다 열렸다에 대해서 각각 1000개 이상씩을 모아서 내가 처리했다. 이 정도면 이 센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나는 다 했다고 본다. 라고 하면 감정도 그래 맞아요. 그거는 할 만큼 다 한 겁니다. 그러면 뭐 센서가 불량해서라든가 또는 문의 기능이 부족해서라든가 그 사람의 문제지 이 사람은 인식했다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감옥에 안 가는 겁니다. 단편적인 얘기지만 무언가의 주장을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와 근거가 필요하고 나는 문이 닫혔다와 열렸다를 구별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했다. 훨씬 더 감옥에 안 갈 확률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들을 확률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스토캐스틱에서도 제가 살짝 얘기 드렸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꽁수로 0.8이라고 하는 꽁수로 스레시홀드가 무슨 문턱값 여러분들이 저학년 때 그걸 배워가지고는 어떤 값보다 크냐 작냐를 토대로 해서 양분법 둘 중에 하나 양비론으로 처리를 하는 것들은 무슨 공학적인 방법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요. 그건 공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냥 꽁수입니다. 애드고 꽁수. 그냥 싸구려 방법. 그냥 뭐 대충 뭐 이거보다 크면 길다, 이거보다 작으면 작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 방법은 공학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졸업 논문에도 맨날 스레시홀드 뭐 문턱값을 썼다. 뭐 문턱값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공학적으로 보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턱값이 스레시홀드를 썼다라고 하는 순간 그거는 너는 한 게 아무것도 없네, if문으로 떼웠네, 튜닝했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if문을 쓰게 되면요, 그 문제를 모델링을 한 것이고 그 문제를 디스크리트하게 설계를 한 겁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래밍에서는 if문을 쓰지만 그 문제 자체가 연속적이지 않을 때 if문을 쓰는 거고요. 실제 공간, 물리 공간은 연속적이지 않은 게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연속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자연계는 원래 연속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턱값을 썼다는 것 자체가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고투제인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문턱값 썼다 그러면 곧바로 감옥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크럴 후드를 썼으면 나 한 100개 샘플 모았다. 그래서 그 최소한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조금 더 감옥에 갈 확률이 조금 더 적어지는 것이고요. 베이시안 썼다라고 하면 자네는 스페시픽 경우와 제너럴 경우를 다 합쳤구나. 이 정도면 이건 인식기의 문제는 아닙니다. 센서라든가 설계한 다른 쪽의 문제입니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단순하게 얘기 드렸지만 만약에 정말로 칼같이 체크를 해서 졸업 여부를 판단한다면 저는 문턱값을 썼다 그러면 무조건 졸업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학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꽁수로 떼온 겁니다. 그래서 많은 if문들이 자동화 기기 쪽 안에 여기저기 배치가 되기 때문에 자동화 시스템들은 뭐 PLC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if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if문들이 껴있는 것들은 전부 다 많은 문제점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연속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디지털화를 억지로 하다 보니 케이스가 되게 다양한 양비론으로 보시더라도 2개 이상의 케이스가 섞이면 4가지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 4가지 경우 또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더 곱해져서 다양한 경우들이 생길 텐데 그 사례들을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확률적으로 막는 베이지안 기법과 if문들을 쪼개가지고 생기는 여러 가지 수백 개의 경우들을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방법과 비교하면 당연히 감옥에 가야 되고 당연히 감옥에 가지 않아야 되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옥에 간다라는 표현으로 얘기했지만 이게 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졸업이 안 되고 졸업이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나중에 이제 한 2, 3년 정도 더 지나면 그때는 정말로 이렇게 갖고 오는 사람들 졸업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는요, 여러분들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요. 저는 졸업 관련해서 인식기를 돌렸다라고 하면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를 결과가 어떤지 보여라 라고 얘기하고 보이지 않으면 무조건 졸업 안 시킬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걸 눈여겨보면요. 이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는 우리가 파라메트릭 매개 변수 기반의 방법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좀 약간 세련되게 표현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머신러닝 기법 중에 파라메트릭 기반 방법이다. 뭐냐면 민 밸류, 평균과 시그마, 표준 편차를 이용을 해서 원래는 복잡한 데이터의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을 띵 하고 가우시안으로 두 개의 변수, 바로 시그마, 민 밸류, 뮤하고 시그마로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가우시안 형태의 모델링을 한 거고요. 이 방법도 확률 기반 방법이지만 모델링을 한 겁니다. 사실은 좀 더 모델링을 비하하는 형태로 표현한다면 이것도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데이터를 이 두 개의 파라미터로 가우시안 분포 형태로 바꾼 모델링 기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조금 너무 과격한 거고요. 사실은 확률 기반 방법론인데 파라메트릭 기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게 맞겠지만, 저는 하여간 이 방법도 꼭 확률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약간은 모델링을 사용한 방법이다. 약간 세미 모델링, 좀 과격하니까 제가 이건 좀 수정할게요. 이거 프로바빌리스틱한 방법이지만, 확률 기반의 방법이지만 약간 모델링이 섞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처음부터 확률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지 않고요. 모델링을 살짝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근데 뭐 공식적으로는 프로바빌리스틱 메소드가 맞습니다. 조금 과격하게 얘기하면 모델링을 많이 썼어요. 어쨌든 이 샘플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억지로 약간은 민밸류와 시그마라는 형태로 파라미터들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한 거고요. 데이터는 되게 다양한 경우를 사실 갖고 있었죠. 데이터는. 근데 얘들을 싸잡아서 모델링으로 표현한 거고, 이 모델링 확률로 표현한 거고, 이 확률 파라미터들 두 가지로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약간은 정확도가 떨어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베이시안 클래시파이어를 쓸 때 데이터 분포가 실제로 이렇게 나왔다면, 얘는 가우시안이 아니잖아요. 정규분포가 아니잖아요, 사실. 이 안에는 정규분포가 세 가지가 합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터프하게 이거를 정말로 정규분포가 됐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베이시안 클래시파이어 쪽에는 사실은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정규분포인지 아닌지 확인을 안 하고 해서 에러가 살짝 커지는 나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 뭐 여러분들 커널 기반 방법론들 뭐 뉴럴 네트워크 배웠고 여러 가지 배웠기 때문에 이 non parametric 파라미터를 쓰지 않고 하는 뭐 뉴럴 네트워크라든가 딥러닝 이런 부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베이시안 클래시파이어를 쓸 때 무조건 사실 필요한 가정은 샘플이 가우시안이었다라고 하는 증거 자료가 없다면 베이시안 클래시파이어를 잘못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규분포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샘플 수집을 정규분포가 될 수 있게 샘플을 해야 돼요. 아까 같이 텍사스 또는 뭐 이런 데 가가지고서 너는 공화당이 좋니 민주당이 좋니 하면은 그거 자체가 샘플 자체가 오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텍사스 쪽에 워낙에 공화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뭔가 샘플 자체를 일정하게 뽑아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가우시안이라고 하는 녀석은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조심하시면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는 아주 우수한 인식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하면요, X라고 하는 건 뭐였냐? 랜덤 변수였습니다. 우리 예제에선 키가 됐고요. 또는 이게 하나의 상수가 아니라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X가 특정한 값보다 크면 그거는 true다, false다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오퍼레이터하고 섞어서 할 수 있고요. 네가 아침에 사과를 먹었더니 배가 부르더라. 이렇게 사건들을 전부 다 X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변수이지만 사실은 사건, 이벤트에 해당하는 것들도 이 랜덤 변수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확률 쪽에서는 이벤트 같은 뭔가 좀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 것들도 다 때려 넣어서 X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랜덤 베리어블을 어떤 걸로 찾을까 하는 부분에는 특징점에 관련된 문제가 있죠. 이렇게 생긴 거는 얼굴이 네모나면, 얼굴이 시꺼먼면, 얼굴이 빨간색이면 이건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면 좋은 사실 특징점들은 아니죠. 뭐 눈이 두 개 있고 입이 하나 있으면. 뭐 어제 그 재밌는 거 제가 또 봤었는데 그 요새 이제 프로축구 리그가 좀 덜 활성화되어 있는 돈이 없는 리그에서는 AI로 AI가 아니죠. 그냥 영상 처리죠. 영상 처리를 이용을 해서 딥러닝 기반 영상 처리해서 공을 추적하는 카메라가 공을 추적하도록 왜냐하면 이제 카메라 그 이렇게 찍는 사람이 한 명이 있으면은 돈이 많이 나가니까 자동 카메라 설치해 놓고서 축구공만 쫓아다니게 했더니 심판이 대머리라 자꾸 심판만 가리키는 사례를 어제 제가 봤는데요. 좋은 피처를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피처가 있는데 밑에 사람 옷과 같은 것들이 있어서 공만 찾는 게 아니라 스페시픽한 건 공만 찾는 건데 공만 찾다 보니까 대머리도 찾잖아요. 근데 공만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건 공이 아니야. 밑에 옷 같은 걸 입고 있으면 다리가 달려 있으면 그건 공이 아니야 라는 제너럴을 같이 추가해 넣었다면 좋은 피처가 돼서 훨씬 더 결과물이 좋았을 텐데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던 어제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피처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꼭 이것만이 아니라 안 되는 반대되는 제너럴 케이스도 같이 피처단에다 넣으시면 훨씬 결과들이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PSD 센서로 거리를 찾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여기에 움직임에 관련된 걸 넣어서 속도 벡터를 추가해 넣었다든가 거리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속도 벡터도 넣어서 문이 닫히고 있는 중간에는 뭔가 그 사이에 살짝 낄 때에는 조건이 달라질 수 있죠. 빠르게 닫힐 때에는 문이 확 닫힐 때에는 이 사이에 사람이 있으면 속도가 빠를 때에는 먼 거리에 있는 것도 사람이라고 인식해야 되지만 천천히 들어갈 때 손가락이 들어갔다면 짧은 거리를 위주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거리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건 좋은 특징점이 아니기 때문에 클래시파이어가 좋게 어떤 좋은 클래시파이어를 쓰더라도요. 거리 하나만 가지고 사람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사례로 얘기 드렸지만 문 앞에 사람이 나타나면 인사를 해라 라는 기능을 로봇에다 투입하려고 보니 많은 사람들은 얼굴 인식기를 씁니다.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얼굴 온도 재는 것들을 합니다만 얼굴이 있을 때 온도를 잰다. 얼굴은 온도를 원래 재는 용도로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마가 좋은 거죠. 근데 많은 그런 인식기들은 얼굴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마를 찾아야 되고 온도 부분을 온도 발열점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지 않은 거고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문 앞에 사람이 나타나면 로봇이 인사를 해라. 우리는 문 앞에 사람이 나타나는 걸 인식을 해야지 문 앞에 있는 얼굴 이미지를 인식을 해갖고는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이 있는데 사람이 있나? 하고 이렇게 창밖에 얼굴을 들이밀어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문 앞에 사람이 나타나면 그것을 인사를 하는 기능으로 엮어야 되지 문 앞에 사람이 나타나는 걸 인식을 해야 되지 문 앞에 있는 얼굴 이미지가 문 앞에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되게 엄밀한 차이예요. 그래서 창밖에서 얼굴을 이렇게 살짝 들이밀기만 해도 안녕하세요 하고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인사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 앞에 사람이 나타났다는 행위는 한국말로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문이 열렸고 거기에 사람이 등장을 했고 그 사람이 나가지 않고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가 바로 안녕하세요 손님이 식사하러 오셨나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포인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식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굉장히 단순한 센서들로 자꾸 표현하려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 로봇이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식기를 만드실 때는 각가지 이벤트를 정말로 명확하게 내가 정의를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